나치 정권 초기부터 유대인에 대한 학대는 우발적이거나 고립된 집단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처음부터 국가기관의 기능의 일부로 통합되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명령은 행동을 제재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파괴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공격은 무질서의 결과가 아니라 구조화된 결정의 산물이었습니다. 수감자의 신체, 정신 및 환경은 계획된 처벌의 영구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행동은 증폭되었습니다. 방법이 확대되고 처벌이 체계화되었으며 삶의 모든 측면에 대한 통제가 확장되었습니다. 희생자들은 탈출구나 방어 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시스템에 의해 한 걸음 한 걸음 이끌려 갔을 뿐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이 그러한 고문이 중단되거나 내부적인 균열 없이 그렇게 오랫동안 활성화될 수 있도록 허용했을까요?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SS의 통제해 최초의 강제 수용소가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즉흥적이고 제대로 조직되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체계적인 학대 패턴을 보였습니다. 최초의 수감자들은 대부분 공산주의자, 정치적 반대자들이었고 나중에는 유대인, 여호와의 증인, 동성애자 및 정권에 의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다른 사람들이 추가되었습니다. 다하우는 최초의 공식 수용소였으며 매우 빠르게 다른 수용소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공개적인 구타, 어두운 감방의 장기간 감금, 휴식 없는 강제 노동과 같은 잔인한 처벌이 적용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시스템은 계산된 공포의 논리로 작동했습니다. 목표는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수감자들을 심리적으로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문은 수감자들을 순종적인 신체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자주 사용된 방법은 빛이 없고 인간적인 접촉이 없으며 외부 정보가 없는 감방인 벙커에 완전히 격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수감자들이 며칠 만에 이성을 잃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자살로 내몰렸습니다. 이는 자발적인 죽음이 아니라 극심한 조건, 끊임없는 위협 및 정서적 협박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었습니다. 일부 경비병들은 심지어 수감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상황을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처음에는 강제 수용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두드러진 적대감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가장 힘든 노동이 부과되었고 식량은 더욱 줄었으며 더 자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처벌 시스템 내에서의 차별은 초기부터 분명했습니다. 많은 경우 다른 수감자들 앞에서 경고의 의미로 구타가 행해졌습니다. 한계는 없었습니다. 일부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한 후 계속해서 처벌을 받기 위해 일어나도록 강요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시간 동안 스트레스 자세로 묶여 있었습니다. 신체적 폭력은 온몸을 면도하고 특징적인 옷을 입히거나 굴욕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공개적인 모욕과 뒤섞였습니다. 정해진 규정은 없었습니다. 자의성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간단한 오해된 몸짓 하나가 심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SS 경비병들은 완전한 행동의 자유를 가졌고 많은 이들이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고통을 가하는데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소위 처벌실은 장기간 고문이 행해지는 밀폐된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등 뒤로 팔을 묶인 채 매달려 있었는데 이 자세는 어깨를 탈골시키고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유발했습니다. 일부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영구적인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통제 시험도 행해졌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수감자가 움직이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서 있을 수 있는지를 측정했습니다. 쓰러지면 기절할 때까지 발로 차였습니다. 처벌은 집단적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 탈출을 시도하거나 도구가 없어지면 한 그룹 전체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밤새 비를 맞으며 서 있거나 날카로운 자갈 위를 기어가거나 의미 없는 도랑을 파는 것을 의미할 수 있었습니다. 잔혹성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경비병들은 수감자들에게 지속적인 압력을 가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용소는 계속해서 적응했습니다. 더 큰 막사가 건설되었고 전기 철조망이 설치되었으며 감시 메커니즘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문의 형태 또한 완벽해졌습니다. 불시 점검은 흔했습니다. 수감자들은 침대를 벗기고 줄을 서서 폭력적인 수색을 견디도록 강요당했습니다.
만약 완벽하지 않은 것이라도 발견되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음식은 부족했고 종종 처벌의 형태로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겨울에는 수감자들을 약화시키기 위해 외투 없이 방치했습니다. 강제 노동은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포로들을 착취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벌의 본보기로 삼으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채석장 건설, 변소 청소, 시체 운반 등 가장 위험한 작업에 배정되었습니다. 극심한 육체적 피로는 처벌의 일부로 간주되었습니다. 누군가 약해서 쓰러지면 카포들에게 구타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카포는 SS의 조력자 역할을 하는 계급 있는 포로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의 지위가 잔인함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똑같이 잔인하거나 더 잔인했습니다. 당시 보고서에 따르면 SS는 처벌을 징계 조치로 기록했습니다. 구타, 정학, 감금, 식사 제한 등은 내부 질서의 일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끊임없는 고문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일부 포로들은 몇 주 동안 인간적인 접촉 없이 지내며 틈새로 물만 받았습니다. 다른 포로들은 저항 실험에 사용되었습니다. 쓰러질 때까지 돌을 나르거나 움직이지 않고 몇 시간 동안 햇볕 아래에 있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목표는 비인간화하고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이 시작될 무렵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독일 전역과 합병된 지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유대인 인구는 더욱 자주 체포되기 시작했고 많은 수용소는 유일한 범죄가 그들의 출신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문은 더욱 빈번해지고 더욱 잔인해졌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처벌의 일환으로 처형이 시작되었습니다. 포로들은 마당으로 끌려가 모든 사람 앞에서 총살당했습니다. 때로는 다른 수감자들이 시체를 나르거나 구덩이를 파도록 강요했습니다. 공식 보고서는 합법성을 유지하려 했지만 시스템 내부에서는 모든 것이 불투명했습니다. 외부 통제는 없었고 경비병들은 제재를 두려워하지 않고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구타로 사망하면 자살이나 자연사로 기록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설명 없이 차가운 전보를 받았습니다. 완전한 불처벌은 고문이 증가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각 수용소마다 고유한 변형이 있었지만 모두 개인을 파괴한다는 원칙을 공유했습니다. 많은 경우 유대인들은 훈련의 표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입 경비병들은 그들을 상대로 구타, 검사, 수색, 대형 훈련을 연습했습니다. 누군가 눈빛으로 반응하면 그것만으로도 고문 세션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말하거나 쳐다보거나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었습니다. 침묵과 복종은 의무적이었습니다. 일부 막세는 행동 지침을 상세히 설명하는 규칙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행동도 제재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두려움은 영구적이었습니다. 전면전이 시작되기 전에 고문 시스템은 이미 공고화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이유가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경비병이 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매일은 체포된 유대인들에게 끊임없는 위협이었습니다. 탈출구도, 보호도, 증인도 없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침묵과 벽 아래에 묻혔습니다. 고문은 일상이 되었고 통제의 도구이자 강제 수용소 시스템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1939년 9월 전쟁이 시작되면서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폴란드 침공은 대규모 체포를 야기했고 수용소는 빠르게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수감자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더 이상 정치적 반대자나 반사회적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유대 민족에 속한다는 것만으로도 체포되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질 충분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수용소 내부의 조건은 동시에 더욱 잔혹하고 체계적으로 변했습니다. 수감자들을 최대한 착취하면서 끊임없는 처벌로 그들을 굴복시키려 했습니다. 이 단계에서 처벌은 더욱 빈번해지고 구조화되었습니다. 구타는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종종 계획적이었습니다. 매일 처벌을 받아야 할 수감자 명단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고문교대 근무가 설정되어 수감자들이 여러 명의 경비병들에게 구타당하는 구역을 통과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자세는 일반적인 기술이 되었습니다. 수감자에게 물리적으로 고통스러운 자세를 몇 시간 동안 감시해 움직일 수 없도록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은 처벌의 형태로 배급되었습니다.
수감자가 최소한의 잘못을 저지르면 배급량이 줄어들어 쓰러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일부 경우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음식을 받지 못했습니다. 굶주림은 통제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굶주림과 함께 극심한 추위나 더위에 노출되는 것도 약화시키는 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겨울에는 수감자들이 마당에 발가벗은 차에 서 있거나 손을 얼음물에 몇 시간 동안 담그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막사 청소는 고문을 가하는 또 다른 변명이었습니다. 공간이 완벽한 상태가 아니면 전체 그룹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칫솔로 바닥을 문지르거나 숟가락으로 흙을 고르는 것과 같이 의미 없는 반복적인 청소가 부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치고 끝없는 작업은 굴욕감을 주고 기력을 소진시키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때때로 유대인들은 벽을 짓거나 도랑을 파도록 강요받았는데 이는 나중에 다시 메워야 했습니다. 실용적인 목표는 없었고 단지 의지를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강제노동은 더욱 강렬해졌습니다. 수감자들은 차의 석장, 광산 또는 도로 건설 현장으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깔리거나 지쳐 쓰러지거나 경비병의 구타로 사망했습니다. 누군가 피로로 쓰러지면 카포들에게 공격당하거나 직접 제거되었습니다. 카포들은 끊임없이 압력을 가했습니다. 테러의 사슬이 있었습니다. SS는 카포들에게 압력을 가했고 카포들은 그들의 잔혹성을 수감자들에게 풀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사슬의 바닥에 있었고 최악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처벌 감방도 사용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수감자들은 며칠 동안 빛 없이, 음식 없이, 접촉 없이 갇혔습니다. 일부 감방은 너무 작아서 서 있거나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수감자는 웅크린 채 오염된 공기를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이들은 햇볕 아래 금속 상자에 갇혔는데 이는 빠른 탈수를 유발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저항 시험을 실시했습니다. 수감자들은 휴식 없이 몇 시간 동안 등에 거대한 돌을 짊어지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집단 처벌도 늘어났습니다. 누군가 탈출하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전체 그룹이 처벌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밤새 서 있거나 쓰러질 때까지 원형으로 달리거나 처형을 목격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시체의 존재는 일상적인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죽은 자들의 시체는 경고의 의미로 노출되었습니다. 수감자들은 끊임없는 죽음을 보고 냄새 맡고 함께 살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심리적 폭력은 신체적 폭력과 더불어 가해졌습니다. 한밤중에 불시 검사가 이루어지고 끊임없이 고함을 지르고 총살 위협을 가하며 처형 모의 실험을 했습니다. 일부 경비병들은 장전되지 않은 총을 죄수들의 관자놀이에 대고 반가쇠를 당겨 그들의 반응을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죄수들에게 서로 싸우도록 강요하는 게임을 조직했는데 진 사람은 처벌받거나 제거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선호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손으로 배설물을 줍거나 혀로 바닥을 닦거나 불가능한 짐을 나르는 것과 같은 가장 굴욕적인 임무가 할당되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거나 노래하거나 기도하거나 심지어 하늘을 쳐다보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문화적, 영적인 고립은 처벌의 일부였습니다. 영혼의 파괴는 육체의 파괴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공식적인 처형도 증가했습니다. 때로는 실제적인 이유 때문이었고 때로는 변덕 때문이었습니다. 일부 수용소에서는 총살을 위한 특별한 벽이 건설되었습니다. 죄수들은 일렬로 세워져 모든 총격을 강제로 목격해야 했습니다. 본보기 교수형도 적용되었습니다. 시체는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누군가 처벌 중에 시선을 내리면 그 또한 구타당했습니다. 이는 생명이 가치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동시에 일부 수용소는 나치 정보기관과 협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저항 네트워크나 가족의 행방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고문당했습니다. 고문 세션에는 금속 막대로 때리기, 담배로 화상 입히기, 경미한 절단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실제 정보를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처벌과 복종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수용소로의 수송 또한 고문의 한 형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며칠 동안 물도 환기도 없는 가축 수송칸에 실려 옮겨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도중에 사망했습니다. 도착하면 생존자들은 구타당하고 즉시 분리되었습니다. 가족은 찢어지고 아이들은 떨어져 나가고 노인들은 버려졌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끝없는 처벌 시스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수용소가 건설되고 기존 수용소가 확장되었습니다.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잔인함에 있어 더욱 효율적이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일과는 죄수를 완전히 죽이지 않으면서도 지치게 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많은 이들이 그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매일 다른 형태의 처벌이 적용되는 처벌 달력이 사용되었습니다. 구타, 굶주림, 고립, 극한 노동, 굴욕, 휴식은 없었습니다. SS 경비병들은 고문 기술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흔적을 남기지 않고 때리는 방법,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고통을 유발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신입 장교들은 실제 포로들을 상대로 연습했습니다. 일부 수용소는 가장 약해진 유대인들을 훈련 자료로 사용했습니다. 아무도 이러한 행위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계급은 책임자들을 보호하고 가장 잔인한 사람들 사이에 경쟁을 부추겼습니다. 훈련된 개를 이용해 수감자들을 공격하는 사례도 기록되었습니다. 개들은 예고 없이 수감자들에게 풀려났습니다. 물린 곳은 민감한 부위였습니다. 비명은 무시되었습니다. 수감자가 살아남으면 영구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죽으면 치워지고 다른 사람이 대신했습니다. 이 시기 수용소에서의 삶은 굶주림, 추위, 구타, 끊임없는 두려움의 조합이었습니다. 처벌을 피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유대인으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고통받을 이유가 되었습니다. 시스템은 특정 행동에 대해 재활시키거나 처벌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표는 인종적 적이라고 간주되는 사람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고문은 고립된 처벌이 아니라 수용소 기능의 일상적인 기반이 되었습니다. 유대인 수감자들에게는 매일이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한계는 없었습니다. 보호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구금 시스템으로 시작된 것이 끊임없는 고문의 기계로 변모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의 서곡에 불과했습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강제 수용소 시스템은 가장 극단적인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우슈비츠는 학살의 주요 중심지가 되었고 고문은 더 이상 통제 도구가 아니라 인간 파괴에 산업화된 방법의 일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과정은 정체성, 힘, 생명을 제거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플랫폼에서의 선별은 일할 수 있는 사람과 즉시 살해될 사람을 분리했습니다. 설명은 없었습니다. SS 장교들의 빠른 몸짓만 있었습니다. 일할 수 있다고 여겨진 사람들은 끊임없는 처벌의 일상에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가스실로 직접 보내졌습니다. 고문은 첫 접촉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명, 구타, 폭력적인 분리. 옷은 강제로 벗겨지고 머리카락은 깎였으며 팔에 문신으로 번호가 새겨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의 부품이었습니다. 학대는 끊임없었습니다. 밀치고 때리고 집단 처벌을 가했습니다. 목표는 가능한 한 빨리 심리적 저항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할당된 작업은 생산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지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차 레일을 나르거나 얼어붙은 땅에 도랑을 파거나 몇 시간 동안 돌을 운반하는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에 보내졌습니다. 엄격한 시간 통제는 비가 오거나 눈이 올 때 몇 시간 동안 움직이지 않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단지 시작, 명령을 기다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거나 비틀거리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누군가 쓰러지면 구타당하거나 살해당했습니다. 생산은 부차적이었습니다. 핵심은 고통에 기반한 규율이었습니다. 수용소 내 처벌은 갈수록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아우슈비츠에서는 팔을 등 뒤로 묶어 매달아 탈골과 부분 질식을 유발하는 기둥과 같은 체계적인 고문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고문은 몇 시간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죄수들에게 죽은 동료들을 운반하게 하거나 맨손으로 변소의 오물을 치우게 하거나 얼어붙은 구덩이에 목까지 잠기게 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료 실험이 강화되었습니다. 유대인 포로들은 동의 없이 기니픽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주입하고 마취 없이 절단했으며 독성 약물을 시험했습니다. 강제 불임 수술, 생식기 절단, 고통 저항 테스트도 수행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술 중 일부는 기록되거나 촬영되었습니다. 이러한 실험에 사용된 수감자들은 대개 사망하거나 회복 불가능한 후유증을 겪었습니다. 유대인 여성들도 특정한 형태의 고통을 겪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경비병들 앞에서 강제로 옷을 벗어야 했고 침습적이고 굴욕적인 검사를 받았습니다. 일부는 산부인과 실험을 받았고 다른 일부는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임산부들은 낙태를 유발할 때까지 구타당하거나 직접 가스실로 보내졌습니다. 어머니들은 설명 없이 아이들과 분리되었습니다. 고통은 신체적 처벌에 더해졌습니다. 굶주림은 시스템의 일부였습니다. 배급량은 너무 적어서 겨우 몸을 지탱할 정도였습니다. 음식은 아침에는 탁한 액체, 오후에는 빵 한 조각, 저녁에는 상한 수프 약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죄수들은 며칠 만에 약해졌습니다. 이질, 티푸스, 개방성 감염 등 질병이 빠르게 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의료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걸을 수 없게 되면 죽게 내버려 두거나 제거되었습니다. 내부 선별은 매주 반복되었습니다. SS 장교들은 막사를 돌아다니며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선택했습니다. 질문 없이 그들을 분리하여 죽음으로 보냈습니다. 때로는 치료를 받을 것처럼 가장했지만 모두 최종 목적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위협은 만성적인 공포 상태를 야기했습니다. 일부 죄수들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건강하게 보이려 했습니다. 다른 일부는 고통에 지쳐 스스로 포기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처벌은 정당화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 죄수가 부적절하게 말하거나 느리게 반응하거나 물을 쏟으면 구타를 당했습니다. 경비병들은 막대기, 소총 개머리판 또는 단순히 부츠를 사용했습니다. 일부는 개인적인 잔혹 행위를 일상적으로 했습니다. 죄수들에게 수백 번 웅크리고 일어서게 하거나 구타당하면서 원을 그리며 달리게 했습니다. 목표는 실수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막사는 살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수십 명이 절반을 위해 설계된 공간을 공유했습니다. 매트리스는 없었고 나무 판자만 있었습니다. 전염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위생은 불가능했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이미 사망한 다른 사람들의 유해 위에서 잠을 잤습니다. 냄새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 비명, 절망은 일상적인 환경의 일부였습니다. 그 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은 누구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상처를 입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화장터가 쉬지 않고 작동했습니다. 연기와 살타는 냄새가 시설 전체에서 느껴졌습니다. 많은 죄수들이 존도코만도에서 일하도록 강요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시체를 처리하고 치아를 뽑고 머리카락을 자르고 가스실을 청소하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증인이 남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그 임무 자체는 고문이었습니다. 신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숨겨진 글을 남겨 그 공포를 묘사했습니다. 즉결 처형 또한 빈번했습니다. 때로는 추정된 탈출 시도 때문이었고 때로는 증거 없는 고발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교수형이 조직되었습니다. 시체는 며칠 동안 매달려 있었습니다. 수감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고 보고 침묵을 지키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누군가 시선을 돌리거나 감정을 드러내면 즉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죽음을 정상화하고 일상의 일부로 만들려는 의도였습니다. SS 경비병들은 갈수록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일부는 전쟁 베테랑이었고 다른 일부는 세뇌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잔인함은 장려되었습니다. 규율, 단호함, 무자비함은 보상받았습니다. 내부 보고서는 효율성, 질서, 청결을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대량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아무것도 고발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내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나치 조직은 범죄를 일상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시기의 증인들은 아우슈비츠를 시간이 의미를 잃는 곳으로 묘사합니다. 날들은 같았습니다. 얼굴들은 변했습니다. 시체들은 쌓였습니다. 폭력은 너무나 끊임없이 이어져 더 이상 일상적인 일과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개별적인 처벌이 아니라 일반화된 조건이었습니다. 그 환경에서 사는 것은 끊임없이 고통받는 것이었고 모든 몸짓, 모든 침묵, 모든 구타, 모든 시선이 그러했습니다. 저항 시도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단, 지원,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일부는 사소한 작업을 방해하거나 음식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탄압은 즉각적이었습니다. 어떤 의심이라도 처형으로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하루 더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침묵 속에 갇혔습니다. 아우슈비츠 시스템은 효율적이고 기계적이며 무자비했습니다. 고문은 모든 단계의 일부였습니다. 도착 순간부터 끝까지 휴식은 없었습니다. 모든 공간, 모든 일상, 모든 규범은 비인간화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1942년에서 1944년 사이에 수십만 명의 유대인들이 이 시설을 거쳐갔습니다. 대다수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는 유대인에 대한 나치 고문 시스템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더 이상 행동에 대한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존재 자체가 처벌받는 것이었습니다. 매일이 사형 선고였습니다. 매 시간이 위협이었습니다. 모든 몸짓이 생존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스실, 총알, 질병 또는 탈진의 형태로 끝은 항상 가까이 있었습니다. 고통은 규범이었습니다. 죽음은 가장 흔한 탈출구였습니다. 1944년 말부터 1945년 초까지 수용소 시스템은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붉은 군대의 징역은 나치에게 많은 학살센터를 철수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철수는 질서정연하거나 정확하게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혼란스럽고 폭력적이며 가속화되었습니다. 연합군이 접근함에 따라 수용소는 강제로 비워졌고 수천 명의 유대인들이 한겨울에 수십 킬로미터를 강제로 행진해야 했습니다. 이 행진은 죽음의 행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행진에서는 굶주림, 추위, 총격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쓰러지는 자는 처형당했습니다. 불평하는 자 또한 그러했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활동 중인 수용소의 조건은 잔혹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배급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질병은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었으며 시체들은 모든 구석에 쌓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묻거나 옮길 공간이 없었습니다. 막사에서는 생존자들이 죽은 자들과 침대를 공유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쓰레기에서 남은 음식을 먹거나 삶은 신발 가죽을 먹기도 했습니다. 감시가 일부 지점에서 느슨해졌지만 이것이 폭력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경비병들은 규범 없이 행동했습니다. 처형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죄수들은 이유 없이 구타당하고 화풀이 대상이 되거나 순전히 변덕으로 살해당했습니다. 일부는 음식도 출구도 없이 밀폐된 막사에 갇혀 천천히 죽어가도록 방치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구덩이에 갇혀 휘발유가 뿌려졌습니다. 살해 방식은 더 이상 시스템에 따르지 않고 통제가 완전히 부재한 상태로 변했습니다. 대피 행진 중에 많은 유대인들이 몇 주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적절한 옷도 음식도 없이 영하의 기온에서 말입니다. 매번 멈출 때마다 그 자체가 고문이었습니다. 빠른 검사가 이루어지고 낙오자들은 처형되었으며 병든 자들은 뒤에 남겨졌습니다. 일부는 인간 방패로 사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탄약이나 무기를 나르는 짐꾼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는 자는 즉시 총살당했습니다. 길은 눈 속에 버려진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일부 지점에서는 경비병들이 죄수들에게 총살당하기 전에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강요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전체 그룹을 헛간이나 창고에 가두고 불을 질렀습니다. 불길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총살당했습니다. 이 시기를 경험한 증인들은 어떤 논리나 정당성도 없는 절대적인 공포의 장면들을 묘사합니다. 잔혹함은 극에 달했습니다. 유일한 목표는 해방군이 도착하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유대인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소련군이 최초의 수용소들을 해방시키면서 그들은 형언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쌓여있는 시체들, 열린 공동묘지, 질병에 감염된 막사, 그리고 거의 의식이 없는 소수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단지 가족의 이름을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날들에도 일부 경비병들은 탈출했지만 다른 이들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 고문을 계속했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교들이 남은 죄수들을 예방 조치로 처형하기로 결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증거 파괴 또한 이 단계의 일부였습니다. 화장터를 폭파하고 문서를 불태우고 기록을 파괴하고 발생했던 모든 흔적을 제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를 들어 아우슈비츠에서는
가스실을 해체하려 했습니다. 명단은 제거되고 사진은 불태워지고 증인들은 살해되었습니다. 증거를 지우려는 서두름은 그들이 모든 한계를 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늦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잔해, 너무나 많은 증인, 너무나 많은 흔적이 있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문서를 숨기고 증언을 작성하여 땅속이나 벽 속에 숨겼습니다. 많은 이 기록들 중 많은 것들이 전쟁 후에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편지, 그림 또는 나무에 새긴 흔적을 남겼습니다. 각자 기록을 남기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려는 시도였습니다. 마지막 날들에는 살아남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적어도 한 문장, 한 날짜, 한 이름을 남기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시기에 여전히 활동 중인 수용소의 조건은 잔혹하게 악화되었습니다. 식량 배급은 거의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물은 부족했고 질병은 통제할 수 없이 확산되었으며 시체들은 모든 구석에 쌓였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묻거나 옮길 공간이 없었습니다. 막사에서는 생존자들이 죽은 자들과 침대를 공유했습니다. 일부 수감자들은 쓰레기에서 남은 음식을 먹거나 삶은 신발 가죽을 먹기도 했습니다. 소수의 생존자들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였습니다. 겪었던 고통의 무게는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마지막 단계의 고문은 덜 잔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더욱 절박했을 뿐입니다. 더 이상 구조에 따르지 않고 증오, 두려움, 포기의 혼합체였습니다.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이었습니다. 규율은 없었고 오직 가학성만 있었습니다. 일부 경우 경비병들은 죄수로 위장하여 탈출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정당한 복종을 주장하며 항복했습니다. 그러나 수감자들에게는 상처가 남아 있었습니다. 흉터, 부러진 뼈, 절단, 진행된 감염. 많은 이들이 걷거나 스스로 돌볼 수 없었습니다. 고통은 너무나 끊임없이 이어져 이미 존재 자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사는 것은 고통받는 것이었습니다. 살아남는 것은 연장된 처벌이었습니다. 해방된 수용소에서 연합군 의료팀은 수감자들을 치료하려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심각한 영양실조나 치료받지 못한 감염으로 처음 며칠 안에 사망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갑작스러운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정신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단순히 몸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수년간의 지속적인 고문으로 인한 내면의 파괴에 맞서는 것이었습니다. 겪었던 일을 묘사하기에는 충분한 단어가 없었습니다. 일부는 이야기하려 했고 다른 일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나치의 고문 시스템은 마지막 몇 달 동안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모든 행동, 모든 처벌, 모든 죽음은 더 이상 기관으로서 기능하지 않고 통제 불능의 증오가 축적된 기계의 붕괴를 반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주요 희생자였으며 피해의 형태는 전례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프로토콜은 없었고 오직 직접적인 폭력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은 마지막 날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이름 없는 시신들, 영이 나는 폐허, 불에 탄 문서들, 그리고 간신히 살아남은 몇몇 목소리들이었습니다. 정부, 통제, 절멸의 도구로서의 고문, 10년 이상 끊임없이 행해진 관행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몇 달 동안 고통은 더 이상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습니다. 타인의 고통 위에 처음부터 세워졌던 시스템을 피로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몇 년 동안 수용소 시스템은 폭력이 규범이 될 때 조직적인 구조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수뿐만 아니라 각 처벌, 각 과정, 각 명령이 끊임없는 고통의 순환을 유지하도록 설계된 방식이었습니다. 발생한 일은 한 장소나 한 순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천 개의 손에 의해 지속적으로 실행되고 정당화가 필요 없는 논리에 의해 유지된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가해진 고문은 우연히 발생하거나 개인의 권력 남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일상적인 도구로 만든 일반적인 작동 방식의 일부였습니다. 이 기계는 수년 동안 중단 없이 작동하여 희생자들의 몸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서 보고 잊을 수 없었던 사람들의 기억에도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습니다.